자, 예비 고1을 위한 대입 알아보기 강의 들어갑니다. 강의 내용은요, 다음과 같습니다. 대입 용어에 의해, 입시 지정에 의해, 입시 공략, 잘못 알고 있는 것, 순인데요. 대입 용어부터 한번 간단하게 좀 살펴볼게요. 대학 입시의 용어 이해라고 했는데요. 보통 대입이라고 그러잖아요. 대입이라고 하면은요, 보통 대학 입시를 줄여서 하는 말이죠. 이 대입에는요, 수시와 정시가 있어요. 이 수시와 정시의 구분은요, 수능을 기준으로 구분을 해요. 수능 이전에 접수하면 수시라고 그래요. 수능 이후에 접수하는 걸 정시라고 그러고, 수시 같은 경우에는요, 일단 정시부터 할까요? 정시 같은 경우에는요, 수능을 보고 나서 수능 점수로 지원을 하면서 대학에서 선발을 하죠. 수능 점수로. 그런데 반해서 수시 같은 경우에는요, 판단 기준이 애매할 수가 있어요. 대학 기준에 따라 선발을 한다고 하거든요. 그럼 대학 기준에 따라 선발한다는 게 뭔지 그거 잠깐 살펴볼게요. 수시에서 대학 기준이라 하면요, 이걸 말해요. 학생부, 논술, 실기 위주로 학생들을 이제 선발하는 건데요. 학생부라 한다면 학교 생활 기록부를 말하겠죠. 학교 생활 기록부를 가지고 학생들을 선발하는 거예요. 논술 위주는 논술 시험을 보고 학생들을 선발하는 거고, 실기 위주는 말 그대로 실기를 보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게 대학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대학마다 다르다라는 거죠. 대학마다 이걸 가지고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어느 대학은 논술 시험을 보기도 하고 어느 대학은 안 보기도 하고, 어느 대학은 학생부 위주긴 한데 학생부 교과는 있고 여기 보면 종합은 없고 등등 좀 다르긴 해요. 그런데 사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다름 속에서도 학생들이 좀 대학을 가는데 어려움은 없게 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일단 전형이 이렇게 수시 같은 경우에는 4개로 딱 정해져 있어요. 4개로 정해져 있으면서 이 4개에서 어떤 요소들을 반영할 겁니다라는 부분들은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 면에서 학생부 위주는 학생부 교과 전형과 학생부 종합 전형 두 가지 종류가 있다라는 겁니다. 학생부, 학교생활 기록부의 내용을 보면요, 그 안에 여러 가지 인적사항부터 해서 쭉 마지막에 담임이 작성하는 종합의견까지 있는데, 이 학생부의 항목 중에 교과에 해당되는 교과라 하면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를 보고 난 다음에 나오는 성적을 교과 성적이라고 하잖아요. 이 교과 성적이 있고 그 교과 성적을 뺀 나머지 내용들이 있는데, 그 나머지 내용들은 비교과라고 저희가 쉽게 그냥 통상 불러요. 그래서 학생부 교과 전형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이 있다고 할 때, 학생부 교과 전형은 그 성적만 해당됩니다. 내신, 우리는 보통 학생부 교과 성적을 내신이라고 불러요. 내신. 그러면 이해가 더 쉬워지죠. 학생부 교과 전형은요, 내신만 반영한다. 내신만 반영한다. 다시 말하면 학생부에 있는 것 중에서 교과 성적만 반영한다는 거죠. 학생부에 또 어떤 것도 있을까요? 출결도 있을 테고, 창체 활동도 있을 테고, 그 다음에 쫑알쫑알 과목별 세부특기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텐데 내신만 반영한다. 그런 면에 반해서 학생부 종합전형은요, 교과와 상대적인 개념으로 비교과라고 할게요. 비교과 활동을 반영합니다. 비교과 활동은 내신을 뺀 나머지 활동을 비교과라고 하죠. 그러면 학생부 종합전형은 비교과 활동만 반영하냐? 이름이 종합이잖아요. 종합은 다 한다는 거 아니에요. 내신까지도 반영을 하죠. 학생부 교과는 내신이 오로지인데, 절대적인데, 학생부 종합전형은요, 내신이 절대적이지는 않고 어쨌든 내신이 포함은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제대로, 그러니까 여러분께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내신이 상당히 중요하긴 합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도. 그러니까 내신은 여기나 저기나 여러분이 신경을 써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여기에다가 대학에서는요, 나름대로 또 장치를 하나씩 가지고 마련했어요. 그 장치라 함은
이제 학생부 외에 또 다른 것도 좀 반영하자. 학생부만 가지고 하면 고교별로 이런 차이를 인정해 줄 수가 없을 수가, 고교별로 차이가 나는데 이 차이를 어떻게 메꿔줄까 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장치를 넣었다는 얘기죠. 학생부 교과 같은 경우에는 내신이 학생부 내에서는 절대적인데 그 외의 장치로 뭘 걸었냐? 수능 최저를 걸었죠. 수능 최저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라는 말의 줄임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수능을 보고 그 수능 성적으로도 수능 성적도 좀 일정 정도 반영하겠다는 얘기. 그게 수능 최저입니다. 그래서 대학에 따라서 이 수능의 어떤 영역, 수능의 영역은 크게는 4개라고 해요. 물론 더 자세히 말하면 6개 영역이거든요. 한국사도 들어있고 제2외국어도 포함되고 하면 6개인데 보통은 국어, 수학, 영어, 탐구 이렇게 이제 4개가 통상적이에요. 이때 4개 중에 어느 좀 세게 반영하는 대학은 3개 중에 등급을 합해서 8등급은 받아라, 6등급은 받아라 이렇게 정하는 거죠. 그럼 등급? 이게 무슨 말이야? 라고 이제 궁금해할 수 있는데 그건 조금 이따 설명을 할게요. 자, 거기에 반해서 이 학생부 종합 같은 경우에는 장치로 어떤 걸 걸어두고 있냐? 보통 이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는 내신도 내신이지만 비교과 활동이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했죠. 비교과 활동은 보통 담임 선생님이나 아니면 교과 선생님이 쫑알쫑알 쓰시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눈으로 딱 수치화해서 나온 부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록상으로만 되어 있는 거지. 그러면 이 기록만 읽으면서 이 학생을 믿어야 돼? 라고 생각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대학 측에서는. 그래서 한번 검증을 하고 싶어 해요. 검증의 방법으로 면접을 본다는 거죠. 이 면접, 물론 이제 면접 같은 경우에는 워낙 그 학교에서 어떤 그 체계적인 준비가 잘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여러분들이 잘 따라만 가준다면 어렵지는 않는데 면접을 반영한다. 학생부 교과 전형 같은 경우에도 면접을 반영하는 데가 일부 있긴 한데 크게 중요한 그런 부분은 아닐 수 있다 해서 작게 썼죠. 자, 다음에 논술 위주는요, 말 그대로 논술 시험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논술 시험 같은 경우에도 사실 정말 큰 비중은 수능 최저예요. 수능 최저에 큰 비중을 두고 논술 시험을 치러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실기 위주는 말 그대로 실기죠. 실기. 그 다음에요, 정시 같은 경우에도 실기 위주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정시는 크게 수능 시험을 보고 들어가는 케이스겠죠. 그래서 수능 성적이 절대적인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실기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실기 크게 중요하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어떤 용어들 설명을 좀 해봤어요. 여기에 조금 더 살을 붙이면요, 이런 용어가 있어요. 무슨 용어가 있냐면 4+2 정책이라는 말을 써요. 대입 간소화 차원에서 4+2, 4+2니까 많지 않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서 이 4가 뭐냐? 수시에 4개 전형, 그 다음에 정시에 2개 전형, 합쳐서 4+2 전형이다. 그리고 참고로 수시에는요, 6개의 대학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대학 쓸 때, 그냥, 붙을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부분 한 2개 정도 쓰고, 여기는 꼭 붙어요. 여기 쓰면 무조건 붙어. 라는데 1개 정도 쓰고, 그 다음에 나머지 3개 남잖아요. 그러면 좀 올려도 쓰고, 이렇게 좀 쓰는데 여유가 있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다음에 정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군에서 하나, 나군에서 하나, 다군에서 하나 이렇게 3군데를 쓸 수는 있죠. 자, 좀 전에 등급이라는 용어가 나왔잖아요. 그 등급에 따라서 그 수능 최저 학력 기준도 그렇고 다시 갑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 내신을 보통 산정할 때요, 등급으로 내신을 판단. 다시 갑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그 내신 하면은요, 등급이란 용어를 쓰거든요. 그래서 이제 1등급부터 9등급까지 이 등급을 가지고 과목당 등급을 산출을 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3학년 1학기 때까지 나온 성적을 가지고 등급 평균을 내거나 등등 하지요. 그럴 때 이제 이 등급은 1등급인 경우는 상위 4%, 100명 중에 4명 정도죠. 보통 이 등급을 맞는 게 인원수가 좀 많으면 등급이 유리하잖아요.
그래서 보통 인원수가 적은 학교들 같은 경우는 이 등급에 아무래도 좀 제약이 따르게 되죠. 2등급 같은 경우는 상위 11%, 3등급 상위 23%, 4등급 상위 40%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현실적으로 이 5등급 이상부터는 5등급, 6등급, 7등급, 8등급, 9등급, 5등급 이상의 경우에는 이 내신의 사실은 의미가, 그러니까 대학을 가는 데 있어서의 내신의 의미는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보통 4등급 이내는 들어와야 내신의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보통 이 정도의 내신이면 크게 대략적으로는 뭐 서울에 어디를 갈 수 있을까라는 부분을 그냥 간단하게 한번 알아볼게요. 내신이나 또는 수능이나 1등급대 하면은 인문계 쪽은 서울 상위권, 자연계 쪽은 서울 상위권 플러스 뭐 의대, 치대, 한의대, 약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자, 그럼 여기서 잠깐 여러분이 궁금해할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인문계요? 자연계요? 우리는 인문계, 자연계 따로 분리되지 않았는 것 같은데, 통합과정이라고 들었는데, 뭐 2학년이나 3학년 돼도 뭐 인문계 반, 자연계 반 이런 거 없다고 들었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라고 의문을 가질 수 있죠. 맞는 의문이에요. 우리가 보통 고등학교에서 우리가 진행하는 그 교육과정은 통합교육과정이어서 문과, 이과 또는 인문계, 자연계 구분이 없지요. 그런데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 과를 정할 때는 구분이 있어요. 그러면 그 구분은 현실적으로 뭐 어떤 식으로 나타나냐? 그 구분을 하고 하냐고가 안 하고가 하고 안 하고가 어떤 차이가 있냐? 그냥 과의 이름이 얘는 인문계과고 과의 이름이 저건 자연계과고 또는 뭐 문과과고 이과과고 뭐 이런 차이냐? 그런 차이를 좀 넘어서요. 우리가 이제 대학을 지원할 때 마지막에 최종 확인을 하기 위해서 보는 게 이제 모집 요강이에요. 그 대학의 홈페이지로 들어가서 그 대학의 뭐 수시 모집 요강을 클릭해서 모집 요강을 들여다보거든요. 모집 요강을 들여다보면은 이제 각각의 조건들이 나와요. 이 지원을 하려면 이러이러한 조건이 있어야 된다라고 조건이 나오는데, 이런 조건에 인문계열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사탐 과목 뭐뭐뭐뭐, 자연계 같은 경우에는 과탐 과목 뭐뭐 이런 식으로 사탐 과목, 과탐 과목을 이렇게 규정을 딱 짓는다라는 거죠. 또는 수학계, 이 자연계 쪽의 어떤 학과 같은 경우에는 기하와 미적분 수강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딱 제한을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대학의 학과에 지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그 인문계, 자연계 어떤 그런 구분을 따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럴 때 이 자연계 같은 경우는 2등급 때 보면은요, 인문계는 2등급 되면 이미 이제 서울 중위권으로 내려오는데, 자연계는 아직도 중상위권 정도까지는 갈 수 있다. 왜냐? 인문계보다는 그 자연계에서는 의치, 한약으로 좀 빠지는 학생들이 있어서 좀 여유가 있는 거죠. 3등급 때까지는 이제 서울권을 좀 생각해 볼 수는 있어요. 서울권을 생각해 볼 수 있긴 한데, 드물죠. 사실 서울의 아주 하위권을 생각해 볼 수밖에 없어요. 4등급은 이제 서울은 뭐 못 간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상위권이 어디까지 대학이고, 뭐 중위권이 어디까지 대학이고, 하위권은 어디 있는지 서울에서 그거 한번 잠깐 볼게요. 자, 서울권 대학 모음이라고 해서요, 정리를 했는데, 이거 피라미드로 한번 해봤어요. 피라미드로. 맨 위가 이제 최상위권이고, 맨 아래가 이제 하위권이라고 하는데, 뭐 대학에 따라서 이걸 기분 나쁘게 생각할 수 있어서 그냥 잠깐만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을 볼게요. 자, 맨 위는 스카이, 서울대, 고려대, 연대겠고요. 그 다음은 서성한, 서강대, 그 다음에 성균관대, 한양대 뭐 이런 식으로 분류하고, 그 다음에 중경외시, 중앙대, 경희대, 한국외대, 서울시립대, 뭐 이화여대, 그 다음에 건동홍숙, 건국대, 동국대, 홍익대, 숙명여대, 그 다음에는 뭐 국민대, 숭실대, 세종대, 당국대는 빠져야죠. 이제 경기도로 갔죠. 광운대, 가톨릭대도 빠져야죠. 부천에 있고, 뭐 이런 식이고, 그 다음에 경기대, 한성대, 서경대, 삼육대 이런 식으로 있을 때 요 레벨을 우리는 보통 최상위권이라고 부를 수 있고, 여기를 상위권. 그러니까 요 정도까지는 뭐 1등급 때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1등급 때 후반이면 여기 못 가요. 1등급 때 후반이면. 물론 이제 전형이 뭐냐에 따라서 조금은 뭐 다를 수는 있긴 하겠지만, 그 다음에 여기 건동홍, 그 다음에 뭐 국숭세, 뭐 이런 데는 이제 중위권이라고 부를 수 있고요. 여기까지가 이제 2등급 때, 그 다음에 요 아래가 이제 3등급 초반,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자, 이번에는요, 학생부 의주 전형 이해하기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보통 수시는 3개의 전형이 있었죠. 크게는 3개의 전형, 학생부 의주 전형, 그 다음에 논술 전형, 실기 위주 전형 이렇게 있는데요. 실기 위주 전형은 너무 제한적이죠. 특정 학생들에 해당되는 케이스고, 그 다음에 실기 전형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학교에서라기보다는 주로 학원의 어떤 그 특화된 그 교육을 통해서 보통 그 준비를 해요. 물론 학교에서도 그 담당 선생님들께서 도움을 분명히 주시긴 하지만 더 많은 부분들은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볼 때는 어떤 소수 쪽에 해당되는 케이스, 실기 쪽 위주 전형은 좀 빼고요. 그 다음에 논술 전형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1, 2학년 때는 생각을 안 해요. 안 하다가 3학년 1학기 교과 성적이 다 확정적으로 정리가 되면 나는 교과 성적으로 학생부 교과 전형을 들어가기가 어려울 것 같아 라는 판단이 드는 학생들에 한해서 보통 도전을 하죠. 그래서 3학년 2학기 때 그동안 이제 뭐 특별히 준비를 안 하다가도 3학년 2학기 때 나는 그냥 갈래. 수능 최저 학력 기준도 어느 정도 난 자신 있고 글쓰기도 어느 정도 자신 있고, 또는 이제 자연계 쪽 같은 경우에는 수능 최저 자신 있고, 그 다음에 난 수학 잘해, 이 정도면 될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주로 도전을 해서 좋은 결과를 얻기도 하죠. 근데 이제 주된 케이스의 전형은 학생부 위주 전형이기 때문에 학생부 위주 전형 이해하기라는 어떤 코너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학생부 위주 전형은 크게 2가지가 있는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보면은 학생부 교과 전형이 있고요. 학생부 종합 전형이 있습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은 학생부의 어떤 내용 중 교과만을 반영해서 내신 전형이라고 해도 되고요. 학생부 종합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생부 전체를 보는 그런 케이스죠. 학생부 전체에는 내신이 포함된다라는 것도 중요시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럴 때 이 학생부 교과 전형과 학생부 종합 전형에 있어서 학생부 외에 어떤 장치를 두고 있다. 그 장치가 하나는 수능이고요. 또 하나는 면접이었잖아요. 그럴 때 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반영하냐 안 하냐를 한번 따져볼게요. 어떤 학생이 내신 아주 좋아, 내신이 딱 좋은데 이 수능을 통해서 수능의 어떤 그 결과를 가지고 반영을 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어느 대학에 지원할 수 있는지에 대한 대학의 수가 어떤 식으로 달라지는지 한번 볼게요. 자, 예를 들면은 내신 어느 정도 생각권 안에 있는 내신을 받았어요. 아니면 약간 부족한 내신을 받았다고 쳐요. 그런데도 그렇지만 이 학생이 수능 최저가 있는 대학을 가면 아무래도 이 부족한 내신을 보충할 수 있죠. 수능 최저를 충족시키지 못하냐의 관계에 있어서 작년에 나온 데이터, 그러니까 올해 나왔겠죠. 작년 경우가 이제 올해 결과가 나왔는데, 결과를 보니 넓게 말할 때 수능 최저의 충족률이 60% 정도밖에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명 중에 40명은 수능 최저를 충족시키지 못했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 전형을 생각할 때 무슨 전형이냐? 학생부 교과에 수능 최저를 반영하는 전형. 반영하는 데는 내신이 약간 보통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내신보다 아래라 하더라도 수능 최저를 잘 통과한다면 붙을 수 있는 확률이 올라간다는 얘기죠. 자, 그럴 때 이 수능 최저를 반영하는 대학들이 얼마나 있는지 한번 볼까요? 그리고 수능 최저를 반영하지 않는 대학도 좀 보고요. 자, 수능 최저를 반영하는 대학. 이건 서울과 그다음에 서울권과 같은 레벨에 있다라고 생각되는 수도권 대학들을 망라한 거예요. 예를 들면 뭐 가톨릭대라든지 인천대라든지 인하대라든지 아주대라든지 이런 데가 다 서울권하고 비슷한 어떤 그 성적대를 보이는 학교들 아니겠습니까? 자, 그럴 때 학생부 교과 전형에 해당되는 대학은 거의 다다수죠. 그런데 하나 안 보이는 대학이 있네요. 서울과기대. 서울대가 안 보이죠. 서울대가 안 보이는데
뭐 서울대만 안 보이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 서울대 같은 경우에는 명칭상 학생부 교과 전형은 없습니다. 하지만 내용상으로 보면은 학생부 교과 전형에 해당되는 그런 전형이 있어요. 그건 좀 아래에서 볼게요. 어쨌든 나는 내신이 좋아. 그리고 학생부 다른 뭐 비교과는 좀 약해. 그냥 내신으로 가고자 해. 라는 학생 같은 경우에는 이 수능 최저를 준비해야만 원하는 대학에 한 군데를 넣을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만약에 나는 수능 최저 자신이 없어. 그냥 내신은 좋아. 그렇다면 이 학생은 어디? 이런 대학. 여기 5군데밖에 없죠? 이 대학밖에 지원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너무 제약이 따르죠. 제한되어 있죠. 자, 그렇다면 이제 다음 학생부 종합전형을 한번 살펴볼까요? 학생부 종합전형 같은 경우에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사실 그렇게 큰 의미가 없어요. 학생부 종합전형은 수능 최저는 안 보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공부를 하는 학생들을 위한 용도죠, 사실. 그런 면을 볼 때 수능 최저를 반영하지 않는 대학들이 이렇게 많죠. 대다수의 대학이 수능 최저를 반영하지 않는다고 보면 돼요. 수능 최저를 반영하는 대학은 요 정도, 거꾸로 아까는 완전 또 반대의 어떤 그런 숫자가 보이죠. 근데 여기서 잠깐 여러분이 궁금한 게 보일 수 있는데, 여기 서울대 수능 최저를 반영하지 않는 학생부 종합전형인데 여기는 수능 최저를 반영하는 학생부 종합전형? 이거 뭐야? 라고 생각할 수 있죠. 학생부 종합전형이 학교별로, 대학교별로 하나만 있는 건 아니에요. 서울대 같은 경우에는 일반 전형 하나, 그 다음에 지역균형 전형 하나, 이 2개가 있어요. 일반 전형 같은 경우에는 수능 최저 반영하지 않아요. 근데 지역균형 같은 경우에는 학생부 교과의 성격을 띠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학교마다 그 일반고 같은 경우에 학교에서 이제 딱 정해주죠. 그 퍼센테이지를 정해줘서 보통 한 2명 정도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럴 때 내신으로 주로 일단 크게 보고 보통 지원을 하죠. 그래서 내신이 높냐 낮냐가 이 서울대 지역균형 전형, 수능 최저를 반영하는 지역균형 전형의 어떤 당락을 결정짓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뭐 고려대도 이런 성격으로 이렇게 같이 있는 거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요, 입시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하나라는 제목입니다. 자, 입시 크게 나누면 대입이죠. 크게 대입을 나누면 수시와 정시였죠. 근데 정시는 뭐 뻔하지 않습니까? 수능 잘 보고 점수에 맞게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잘 보기 위해서는 수능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겠죠. 뭐 그냥 간단하죠. 어려워서 그렇지 사실 간단합니다. 문제는 이제 수시죠. 그럴 때 이 수시 같은 경우에도 이제 학생부 전형을 위한 준비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하나라는 쪽으로 가봅니다. 수시를 위한 노력이에요. 자, 학생부 전형 쪽이었죠. 학생부 전형이니까 학생부 전형은 학생부 관리를 잘하면 되는 건 뭐 상식적이죠. 학생부 관리 잘한다라는 것은요, 내신과 비교과 관리를 잘하면 됩니다. 내신은요, 중간고사, 기말고사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면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간단해요. 자, 그럼 비교과는 어떤 부분일까요? 비교과 관리로 한번 볼게요. 비교과 관리는요, 출결, 학교생활 이 2가지로 좀 볼게요. 출결은 또 상식적이죠. 그냥 제 시간에 등교해서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은 한 학교에 계속 있는다. 뭐 이 정도. 자, 학교생활은 어떤 식으로 한 학교생활이어야 되느냐라는 걸 한번 살펴볼게요. 학교생활에서 자, 학교생활을 보면은 수업과 학교활동으로 좀 나눌 수 있는데, 학교생활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바로 수업이에요.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수업이기 때문에 대학에서는 이 수업을 가지고 사실은 평가하겠다, 수업만 가지고 평가하겠다라고 생각을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 수업에 해당되는 부분을 가지고 수치를 산정을 하지요. 수치, 뭐 이게 수치일지 아니면은 어떤 그 성적의 비중이라고 할지 뭐 그건 해석하기 나름일 텐데요. 어쨌든 상당한 비중을 수업에 둡니다. 그 증거로 하나가 뭐냐? 내신이죠. 자, 수업의 결과로 시험을 본 다음에 나오는 게 내신 아닙니까? 그 내신, 이 정도면 충분하죠. 수업 잘 들었냐, 안 들었냐? 그래, 내신을 우리 측정을 할 거야. 내신
그래갖고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는 내신이 아주 큰 비중이고요. 그 다음에는 학생부 종합전형 같은 경우에도 이 학생이 대다수를 수업에서 학교 생활의 대다수 8시간을 학교에 있다 할 때 7교시 보통 하잖아요. 그러니까 7교시에 수업을 받는데 그럼 수업을 받는 과정에서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우리가 판단할 수 있게 뭐 있을까를 고민한 거예요. 그럴 때 이제 내신은 반영하는 거 맞고 그 다음에 학생부 비교과라고 했는데 학생부 비교과에서 나올 수 있는 항목이 바로 과목별 세부특기죠. 교과 담당 선생님께서 써주시는 과목별 세부특기. 교과 담당 선생님께서는 이 학생이 수업 시간에 어떤 식의 태도를 보였는지에 따라서 쫑알쫑알의 내용이 분명히 달라지죠. 자, 대학에서는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는 그 수업에 해당되는 내신을 크게 보고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는 과목별 세부특기라는 그 내용을 크게 본다. 수업에 해당되는 그런 내용이죠. 자, 그러면 학교 활동을 봅시다. 학교 활동은 어디에서 보여질까요? 자, 일단은 크게는 전 동아리 활동이라고 적어놨는데요. 자, 동아리 활동은 어떤 면에서 의미가 크냐? 학교에서 하는 활동 중에 자신의 전공, 예상 전공과 가장 가까운 활동을 하는 게 동아리 활동이잖아요. 그리고 깊게 그 교과에서 배우지 못하는 내용을 더욱더 깊게 심층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동아리 활동이거든요. 그래서 동아리 활동 같은 경우에는 전공과 맞물린다는 점에 있어서 그 다음에 심층적으로 들어간다는 점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분이죠. 학생부 종합전형을 염두에 두는 학생인데 동아리 활동이 부실하다? 이거는 학생부 종합전형을 너무 우습게 생각하는 학생이죠.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동아리 활동은 학생부 종합전형의 어떤 그 내용성을 확인해주는 면에서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거 분명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전공과 맞물리는 동아리 활동이야 의미가 있는데 어느 학생의 경우 1학년 때는 자기가 진로를 정하지 못해서 A라는 그냥 진로만 생각하고 A라는 동아리를 선택했는데 2학년에 가서 진로가 정해졌어요. 근데 그 A라는 진로가 아니야. 그래서 이제 2학년에 가서는 B라는 진로를 정하면서 B라는 동아리를 들었으면 그럼 1학년 때 했던 동아리는 어떻게 되죠? 그 진로가 이렇게 바뀌면 학생부 종합전형으로는 못 가는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평가자는 대학의 어떤 입학 담당 평가자들은 그걸 충분히 이해를 하고 감안을 하지요. 어쨌든 자기가 정한 시점 2학년이면 2학년 3학년은 너무 늦죠. 2학년에서 활동이 얼마나 충실했고 알찼는지 그리고 1학년 때 다른 쪽에 활동이긴 하지만 그 활동도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그런 건 다 참고 대상이 되겠죠. 그 다음에는 이제 각종 행사 활동이라고 적어놨는데요. 각종 행사 활동은 뭐냐? 자, 일단 대표적인 게 이런 활동이 있어요. 수학 관련 행사, 과학 관련 행사. 보통 자연계 쪽으로 볼 때 가장 필수적인 교과가 수학과학 아닐까요? 그런 면에서 보통 우리가 이제 내신을 통한 시험도 있긴 하지만 보통 수학, 과학 관련 행사를 해요. 예전에는 대회를 많이 했는데 지금은 대회가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행사를 하는데 그런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거 상당히 중요하죠. 그런 면에서 뭐 인문계 쪽에 뭐 영어, 국어, 뭐 사회 이런 쪽, 그다음에 예체능 쪽에 미술 관련 행사, 음악 관련 행사, 체육 관련 행사 마찬가지겠죠. 그다음에 각종 아카데미 관련 행사 이것도 다 학업과 관련되는 그런 쪽에 좀 심층적으로 들어가는 그런 쪽 관련 행사들이기 때문에 자기의 전공과 좀 비슷하다라고 한다면 적극적으로 참여하세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잘못 알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뭐냐면 자 지금 많은 고1 학생들이 뭘 잘못 알고 있냐 하다못해 고2 학생들조차도 잘못 알고 있는 게 봉사활동은 이제 대학에서 반영하지 않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봉사활동은 대학에서 반영하지 않는다. 이거 틀린 정보입니다. 봉사활동은 반영하지 않는다가 아니고 교회 활동으로 한 봉사활동은 반영하지 않는다는 거죠. 교내에서 학교장이 허락하여 하는 봉사활동은 다 반영합니다. 그리고 의미가 있고요. 그 봉사활동 내용에 다 적어주고 봉사활동 시간수 나오는데 그게 왜 의미가 없을까요?
예전처럼 뭐 예를 들면 양로원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단체에 가서 봉사활동을 했다, 교회에, 그런 거는 이제 반영이 안 돼요. 이제 그런 거는 지금은 크게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냥 순수한 목적으로 한다라는 건 몰라도 뭐 대학을 염두에 두고 일부러 한다라는 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지만, 교내에서 추진하는 봉사활동 보통은 도우미라는 명칭으로 많이 나와요. 그래서 뭐 쓰레기 분리수거 도우미, 그 다음에 어떤 그 학생 지도 도우미, 그 다음에 급식 지도 도우미, 뭐 이런 도우미들이 많잖아요. 그런 도우미 활동은 봉사활동으로 아주 의미 있는 봉사활동이니까 꼭 염두에 두고 임하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에는요, 이 생활기록부에 어떤 우리가 생활기록부 안에서 볼 수 있는 항목들을 한번 살펴보고, 그 항목들이 학생부의 어떤 비교과 차원에서 어떤 정도의 영향력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부 안에 항목에는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인적사항부터 쭉 있죠. 자, 그럼 하나씩 봅시다. 인적사항 같은 경우에는 이름이 뭐고 주소가 어디고 등등 뭐 그런 부분이죠. 그러면 학생부 비교과로서의 어떤 영향력은 뭐 별로 없다고 봐야죠. 없죠. 자, 학적사항 같은 경우에는 어느 중학교를 입학했고, 그다음에 어느 고등학교에 입학했고 뭐 등등에 대한 학적사항, 뭐 이것도 영향력은 없죠. 출결 상황은 상식적으로 영향력이 있겠죠. 학교생활 충실, 이게 바로 수시에서 보는 학생의 어떤 인재상이거든요. 그래서 있죠. 다음에 수상 경력 또는 자격증 및 인증, 이 부분은 이제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영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도 이제 어떤 대회, 수상을 위한 대회는 열지 않죠. 자격증 및 인증도 뭐 크게 영향력이 없는데, 대학에 따라서 특정 학과에 따라서 있어요. 어떤 미용학과 같은 경우에는 자격증이 필요하죠. 아직도 뭐 그런 학과가 아니라면 이제 자격증이나 인증은 필요가 없습니다. 창의적 체험활동 같은 경우 여러분이 많이 들어봤죠. 그래서 뭐 자율활동, 동아리 활동도 포함되고요. 진로활동, 봉사활동 다 창의적 체험활동인데, 이것들은 영향력이 어떻겠어요? 크지요. 이런 부분들은 염두에 두고 오히려 일부러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교과 학습 발달 상황이라는데, 이건 뭐 그냥 내신이라는 부분이에요. 내신 당연히 영향이 크죠. 그 다음에 과목별 세부특기, 이건 이제 선생님들께서 적어주시는 쫑알쫑알인데, 이런 부분들 다 이제 교과와 관련된 거죠. 아주 크죠. 엄청나게 영향력이 큽니다. 그 다음으로 종합의견은 마지막으로 담임 선생님이 적어주시는 건데요. 사실 이제 3년 전 정도까지는 그 추천서를 받았어요, 대학에서. 담임 선생님이 써주신 추천서죠. 그러면 이 추천서에 이제 학생에 대한 평가를 해요, 담임 선생님이. 근데 이제 여러분들 작년부터는 추천서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대학에서는 그 추천서가 없어진 대신에 그냥 담임 선생님이 종합의견에 쓰는 그 내용을 좀 그 내용을 가지고 판단을 해보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어떤 영향력은 어느 정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여러분들이 잘 몰랐거나 아니면 잘못 알고 있는 그런 내용 하나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자, 어느 학년 내신이 가장 중요할까라는 제목으로 시작할 건데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배우고 있는 교육과정을 2015 개정교육과정이라고 합니다. 자, 표로 그려보면 이런 모양의 표가 나오는데요. 이것들이 다 내신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식으로 내신과 관련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일단 저기 전문교과 1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외고에 해당되는 거고, 전문교과 2는 특성화고에 해당되는 거니까 우리 보통의 일반고와는 관계가 없어요. 보통의 일반고와는. 그래서 이제 빼볼게요. 자, 그럼 크게 교과로 나누고, 그 교과는 이제 보통 교과로 나누는데, 보통 교과는 공통 과목과 선택 과목, 선택 과목은 뭐 일반 선택과 진로 선택, 이런 식으로 이제 용어가 좀 복잡하긴 한데, 자, 잠깐만 풀어볼게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1학년은 공통 과목이라는 거예요. 1학년은 공통 과목이다라는 게 어떤 면에서 중요하냐? 일단 조금 더 옆으로 갈게요. 2학년과 3학년은 선택 과목이고요. 공통 과목과 선택 과목, 어떤 면에서 중요하냐? 일단 기본적으로요, 공통 과목은 1학년 때는요, 모든 학생이 같은 과목을 배운다는 거예요. 2, 3학년 같은 경우에는 선택을 해서 배운다는 거.
그럼 여기서 어디에서 차이가 생기냐? 선택자에서 차이가 생기죠. 선택자에서 차이가 생긴다는 것은 1학년에는 선택자가 전체인데 2학년으로 올라가면 선택자가 세분화된다는 거죠. 그래서 한 과목을 선택하는 경우에 선택 학생 수가 1학년 같은 경우에는 전체이기 때문에 일단 그 학교의 전체 인원 수인데 2학년으로 올라가면은 선택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죠. 예를 들면 학생들의 선호가 좀 약한 물리학 같은 경우에는 어느 경우에는 10명도 안 돼요. 이럴 경우에는 등급 산출도 어려워지고요. 상당히 좀 복잡한 그런 경우가 생기죠. 뭐 명수가 일정 정도는 돼야 그 내신에 있어서 완전 불리한 거를 좀 극복할 수가 있는데, 그런 면에서 일단 선택 과목으로 간다라는 것은 내신의 불리함을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좀 보면은요, 모든 학교, 전국에 있는 모든 학교가 1학년 때는 이 과목을 배우죠. 공통 과목이라고 해서요, 이 과목을 배웁니다. 그래서 뭐 기초로 해서 국, 수, 영, 한국사 다 8단위 기본적으로 배우게 됩니다. 그 다음에 통합사회를 배우고요, 통합과학을 배우고요, 과학탐구실험 2단위 이런 식으로 해서 1학년 똑같습니다. 전체가 다 같은 과목을 듣기 때문에 내신의 경우에 있어서도 상위권 학생들이 유리한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되죠. 그런데 2학년부터는 선택 과목을 이렇게 배우게 돼요. 그럴 때 이 선택 과목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좀 알아둬야 될 부분은 두 개로 나뉘어요. 일반 선택이 있고 진로 선택이 있어요. 어쨌든 선택이에요. 선택은 선택인데 일반 선택과 진로 선택이 어떤 면에 다르냐? 일반 선택은요, 등급이 산정이 돼요. 근데 진로 선택은 등급이 산정되지 않습니다. 그냥 A, B, C로만 나오지요. 절대평가고요. 진로 선택 같은 경우는 학생의 학업적인 피로도와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상대평가의 등급 산정을 안 합니다. 일반 선택은 상대평가로 하고 9등급까지 등급을 산정하죠. 따라서 일반 선택의 과목을 배우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등급과 관련된 어떤 그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진로 선택을 선택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등급과는 어떤 무관하게 어떤 과목을 수강할 수 있습니다. 물론 진로 선택도 등급 이런 설명은 좀 더 복잡하기 때문에 그냥 개략적으로 들어가는 이 코너에서는 설명을 빼겠습니다. 그냥 넓게 말씀드린다면 일반 선택은 등급 산정을 한다. 1등급부터 9등급까지. 하지만 진로 선택의 경우에는 등급 산정을 하지 않기 때문에 편하게 수강할 수 있다 라고만 생각해도 됩니다.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3학년 학생, 이건 이제 작년 학생인데요. 저희 반의 한 학생의 성적표예요. 3학년 1학기. 2학기는 의미가 없으니까 1학기 성적표를 한번 이렇게 캡처해 봤는데, 1학기에 이 학생이 수강한 과목을 보니 독서, 미적분, 영어 독해 장문인데, 이 독서, 미적분, 영어 독해 장문은 등급을 산정해요. 일반 선택이기 때문에, 일반 선택 과목이기 때문에 등급을 산정했는데 세 과목에 불과하죠. 나머지 이 학생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의 과목을 더 수강했는데 이건 다 진로 선택 과목이죠. 이렇게 보면 일반 선택 과목과 진로 선택 과목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분류를 하는데, 이 학생의 일반 선택은 3과목에 불과하고, 일반 선택이라 하면 등급이 나오는 일반 선택은 3과목에 불과한데 진로 선택은 6개나 들었다. 진로 선택은 등급이 나오지 않는 케이스죠.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공부를 상당히 잘하는 학생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뭐 등급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내신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진로 선택을 선택했다고 봐도 되는데, 어쨌든 3학년 같은 경우에는 내신과 관련된 과목을 거의 선택하지 않는 경향이 많다. 예전 같으면은 1학년과 2학년과 3학년의 내신 비율을 각기 달리 책정했어요. 1학년은 뭐 20%, 2학년은 30%, 3학년은 50%. 근데 3학년은 한 학기만 가지고 내신을 산정하기 때문에
3학년 1학기의 성적에 곱하기 2를 해서 뭐 예를 들면 3학년의 어떤 내신 비율을 50%로 한다면 곱하기 2가 돼서 3학년 성적이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했어요. 그런데 작년부터는 의미가 없는 거죠. 3학년에 오히려 등급을 산정하지 않는 과목을 더 많이 선택한 애들이 늘어났고 어떤 선택 과목의 수 자체가 더 많아졌기 때문에 3학년의 내신을 그 비율로 따져서 학년별 비율로 책정하기에는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작년부터는 학년별 비율을 없앴습니다. 학년별 비율을 없애고 그냥 전체 전 과목 이런 식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대학에 따라서 뭐 국영수사 각 3과목씩 뭐 아니면 전체 10과목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내신 어떤 그 산정을 달리 했다는 얘기죠. 따라서 학년별의 어떤 비율과 맞물리는 그 전에 내신 어떤 그런 내신의 의미는 없어졌습니다. 따라서 보통 1학년 때 이 배우는 1학년 때 이 공통 과목이 결론적으로 볼 때는 그 전체 내신의 반까지 볼 수 없다면 한 40% 정도는 이미 1학년 내신에서 결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1학년 시험을 망쳤다라고 한다면 2, 3학년에서 그거를 복구할 수 있는 여지는 너무 적어졌다라고 생각을 해야 될 정도로 1학년 내신은 이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이 생각한다면 여러분이 지금 현재 1학년을 임할 때 또는 여러분이 중3이라면 고등학교 올라가자마자 어떤 내신에 대한 그런 중요성은 충분히 고려하고 고민해서 열심히 하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고교 학점제에 따른 입시가 어떤 식으로 변화될 건지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고교 학점제에 따른 대입 전략 변화라고 했는데요. 고교 학점제가 시행되면은요, 일단 교육과정의 변화가 보입니다. 2025년부터 본격적으로 고교 학점제가 실시된다고 공표는 돼 있는데요. 글쎄요, 이게 2025년도에 바로 시행이 될지 아니면 조금 더 연기가 될지는 두고 봐야겠습니다. 자, 어쨌거나 이 고교 학점제가 실시되면 어떤 변화가 있는지 살펴봅니다. 일단 교육과정의 변화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변화되는 것은 학생이 과목을 선택한다는 것이죠. 현재도 1학년은 공통 과목을 전체적으로 수강을 하지만 2학년부터는 을 선택하는 그런 제도에 해당이 되고 있죠. 현재도. 그래서 앞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2학년의 경우에는 일반 선택과 진로 선택에서 일반 선택이 주를 이루는 이런 선택의 어떤 그 과정을 밟고요. 3학년의 경우는 많은 경우 일반 선택보다는 진로 선택 과목이 많은데 지금 현재까지는 일반 선택 과목은 등급이 석차 등급이 존재하죠. 1등급부터 9등급까지. 그리고 진로 선택의 경우는 등급이 존재하지 않고 성취평가제로 A, B, C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석차 등급, 다시 말하면 내신을 산정을 할 때 진로 과목은 내신에 산정이 안 됩니다. 이 고교 학점제가 시행되면은 학생이 과목을 선택하는 게 가장 주된 골자인데, 자, 두 번째로는요, 평가에 있어서 현재까지는 1학년, 그 다음에 2학년의 일반 선택 과목까지는 상대평가로 평가가 이루어져서 1등급부터 9등급까지의 석치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진로 선택 과목은 성취평가제로서 석차 등급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은 계속 설명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런데 고교 학점제가 시행되면은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로 바뀐다는 게 큰 골자라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한번 살펴볼 게 있어요. 아까 학생이 과목을 선택하는 과정에서도 잠시 후에 설명한다고 하는 내용이 여기에 포함되는데, 자, 이 고교 학점제가 시행되더라도요,
고등학교 1학년은 공통과정입니다. 그래서 공통 과목을 수강하게 되는 거죠. 이때는 상대평가로 이루어지고요. 석차 등급이 제시됩니다. 1등급부터 9등급까지 석차 등급이 제시되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 내신이 1학년 때는 이 내신 산정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2학년부터는요, 모두 선택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지금 현재는 이 선택 과정도 일반 선택과 진로 선택 두 가지로 구분이 되죠. 그래서 2학년의 경우에는 현재 진행되는 걸 보면 2학년의 경우는 일반 선택이 대다수를 이루고요. 아주 적은 과목이 진로 선택입니다. 그리고 3학년에 가면은 반대로 적은 과목이 일반 선택이고 많은 과목이 진로 선택이죠. 그런데 고교학점제가 시행되는 시점부터는 고등학교 2학년부터는 모두가 선택 과목이고 일반 선택 과목과 진로 선택 과목이라는 명칭은 존재하지만 뭐가 달라지냐 하면은 평가에 있어서 성취 평가제로만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기존의 일반 선택은 석차 등급이 존재했고요. 일반 선택 과목까지는 그래서 내신 과목에 내신 산정을 할 때 포함이 되었지만 고교 학점제가 시행되면은 2학년부터 배우는 모든 과목은 선택 과목으로서 그것이 일반 선택 과목이라 하더라도 내신으로 산정되지 않는다는 게 달라지기는 합니다. 수능 시험의 변화입니다. 수능시험 기존은 객관식으로 모든 과목의 모든 영역의 문제가 객관식이었죠. 하지만 객관식으로 이루어진 수능의 문제는 분명히 존재하죠. 객관식의 어떤 형태를 취하면서 학생을 선발한다는 것이 과연 옳으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많은 문제 제기가 세계적으로 되어 왔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지금 현재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2028년부터 시행될 수능에서는 객관식 문제를 없애고 그것을 서술형 또는 서답형 서술형, 논서술형이라고 할까요? 그런 어떤 형태로 바꾼다라고 했는데 결정사항은 아닙니다. 일단 그런 쪽으로 방향을 얘기한 건 분명하지만 어떻게 여론을 좀 보면서 확정 짓는 것은 2008년이 되기 4년 전에 확정을 짓겠죠. 4년 전 예고제가 있기 때문에 아직 기다려 봐야 알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쨌든 수능 시험의 내용 부분은 어떤 그 형태는 변화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마음의 준비라든지 어쨌든 기본적인 준비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객관식에서 다른 형태로 바뀔 가능성은 분명히 많겠죠. 자, 그럼 여기서 그럼 대입의 변화는 어떤 식으로 우리가 파악을 해볼까라는 겁니다. 물론 여기 수능 시험의 변화가 바로 대입의 변화이기도 하지만은요, 그거와 더불어서 지금 현재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그런 방식을 어떤 식으로 바꿔야 될지 부분을 좀 생각해 보자는 거죠. 자, 그럴 때 일단 내신의 영향이 어떨까라는 것입니다. 현재 앞서에도 설명했다시피 고등학교 1학년은 공통 과목이에요. 석차 등급으로 산출을 하고요. 그리고 2학년도 일반 선택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2학년까지도 내신 산정이 되죠. 진로 과목을 제외하면. 하지만 3학년 같은 경우에는 일부 과목만 내신 산출이 되고 나머지는 진로 과목으로서 내신 산출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 앞으로 바뀔 고교 학점제 하에서는 1학년은 내신 산출이 가능하지만 2학년부터는 내신 산출이 가능하지 않다라는 거죠. 자, 1년 동안 공부한 걸 가지고 현재처럼 내신을 반영한다? 글쎄요. 그렇다면은 어떤 식으로 그 부분을 좀 뭔가 좀 보완을 할까요? 라는 부분에 있어서 현재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어쨌든 내신의 영향력이 약화된다라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는 있는 거죠. 내신의 영향력이 약화된다. 그러면 절대평가로 이루어지는 선택 과목을
내신으로 변환을 한다? 라는 것도 불가능하지는 않아요. 현재도 진로 선택 과목을 보통 석차로 환산하여서 성적을 반영하는 대학이 고려대와 서강대가 존재를 해요. 하지만 어떤 식으로 반영하는지는 작년에 시행을 해보긴 했지만 자세히 알 수가 없는 부분이고, 또한 전체 과목을 그렇게 한다? 2학년과 3학년에 배우는 전체 선택 과목을 그렇게 내신으로 다시 환산해서 한다라면은 고교 학점제 취지에 어긋나는 거겠죠. 내신, 그러니까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의 어떤 객관적인 그 내신, 그거는 존재하잖아요. 그거와 그 다음에 2, 3학년 때의 그 배우는 과목을 어떤 식으로 어떤 평가에 있어서 보완할 건지는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수능 최저의 기능이 약화라고 했는데요. 자, 2028년부터 바뀔 수능은 현재는 논서술형이라고만 나와 있어요. 야, 우리가 그런 시험의 형태를 예상해 볼 때, 지금 현재 어떤 객관식에서 나오는 그런 점수 체계와 비교해 볼 때 어떤 식으로 받아들일지, 사실 현재만큼 구체적으로 촘촘하게 점수의 간격이 나오는 게 아닌 구조잖아요. 그런 면에서 대학이 과연 그 서술형으로 되어 있는 수능 시험 성적을 가지고 현재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라는 그런 어떤 방식을 그대로 사용할 것 같지는 않다라는 게 많은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그렇다면은 수능 최저, 현재는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른 내신이지만 그 내신만큼이나 중요한 게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었습니다. 하지만 고교 학점제에서는 그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현재 물음표 상태예요. 그렇다면 그 내신을 보완, 지금 내신도 영향력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어쨌든 그 보완하는 부분으로 수능 최저는 아닐 것 같다 라는 거죠. 그럴 때 그럼 뭘까요? 라고 우리가 지금부터 막 머리를 짜내면서 그거를 예상해 보려고 하는 것보다는 그간의 학교 생활에 충실하는 그런 부분들, 그런 모습들이 일단은 우리가 해볼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하는 거죠. 그래서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등등의 정기고사 최선을 다해서 보고요. 그게 1학년이든 아니면 2학년, 3학년의 선택 과정이든 시험은 시험대로 최선을 다하고, 그런데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거라고 좀 보여지는 게 수능 시험도 서술형으로 바뀌면 수능 시험의 어떤 그 영향력이 약화된다라고 볼 때 현재까지 아직 남아있는 거 하나, 학생부 종합전형의 어떤 그 내용들이죠. 학교 생활에 충실함으로써 학생이 보여줄 수 있는 거, 대학에서는 그런 것들을 더욱더 개발을 해서 학생들을 뽑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그래서 학생부, 생활기록부 안에 들어가는 내용들을 조금 더 내실화하는 그런 학생들을 뽑으려고 하겠죠. 근데 이런 부분, 대학별 고사를 부활하는 거죠. 그래서 그 중에서도 면접을 통해서 이 학생의 지식과 이 학생의 모습을, 상태를 좀 제대로 캐치해 보려고 하는 그런 쪽의 부분을 생각하면서의 대비는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자, 마지막으로 진학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곳인데요. 개인적으로 저도 이 사이트에 들어가서 제가 궁금한 점을 많이 해결하는 그런 곳입니다. 자, 대입정보 포털 사이트라고 해서요. 이름이 어디가예요. 영어로도 IDIGA 어디가인데 우리말로 어디가 치면은 대입정보 포털 하면서 사이트가 뜹니다. 자, 이런 모양의 사이트예요. 이런 모양의 사이트인데 이 안에 들어가면은요, 동영상으로 어떤 입시 설명회를 한 자료들을 올려놓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각종 좋은 정보들을 올려놓는데, 예를 들면 진로 정보라든지 대학 학과 전형, 성적 분석, 대입 상담 이런 어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활용할 수 있습니다. 대학 정보라든지 학과 정보 또는 온라인 대입 상담, 여기 대입 상담 코너에 들어가서 활용을 하면은 또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도 합니다. 이거라는 대입 포털 정보
이용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